안녕하세요. 악마 같은 인간들과 가족의 연을 맺었던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또한 그 인간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죠. 그런 제 오랜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사람이 바로 제 딸이에요. 저를 철저히 뭉개버렸던 제 전남편에게 딸이 시원한 복수를 해준 후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린 것 같더군요. 저는 저를 괴롭혔던 인간들의 비참한 말로까지 전해들은 그날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외진 지방에서 태어난 저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했어요. 가난했던 친정 부모님은 장남이었던 오빠가 모시게 되었죠. 저는 작은 회사를 다녔고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난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큰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편은 무뚝뚝하긴 했지만 제게 무척 잘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저와 연애할 때까지 말이죠. 예전에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결혼하면서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시댁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어요. 가난했던 친정과 다르게 시댁은 당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을 정도로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집안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 첫인사를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리고 그때 잠시 일어나 보라던 시모가 제게 한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며느리 애는 숨풍숨풍 낳겠구나. 아이고 좋다 좋아. 시모의 말에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다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죠. 저는 그 말이 그저 앞으로 애들 많이 낳고 다복하게 잘 살라는 말이라고 이해했어요. 또한 남편이 3대 독자인 만큼 어른들이 손주를 많이 기다리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모의 그 말이 제게 닥쳐올 불행을 암시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전 시댁이 얼마나 아들밖에 모르는 집안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일은 그만둘 거지? 너희 둘 다 그렇게 이른 나이도 아니니 모쪼록 새아가 넌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면서 임신 준비에만 신경 쓰려무나. 그럼. 건강한 아이를 품으려면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살림은 네 시어머니한테 살면서 천천히 배워. 시부모님의 요구로 저는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찾아올 것 같던 아이는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죠. 처음엔 마음 편히 가지라던 시부모님도 그쯤 되자 대놓고 제게 눈치를 주더군요. 새아가, 너 이번 달에도 설마 발걸이 시작한 거냐? 네, 어머님. 어째 남들은 신혼여행 가자마자 가져온다던 애를 1년이 넘게 못 가지는 게야. 수치스럽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들 노골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상황에 임신하지 못하는 제 스스로가 죄인처럼 느껴졌죠. 제가 결혼하고 6개월 뒤 시집을 갔던 시누이는 친정에 놀러와 저를 교묘하게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새언니, 아직도 애가 안 들어섰어요? 저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애가 성큼 들어서던데. 너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애는 뭐 이 사람 혼자 가져요?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생기겠죠. 스트레스 받을수록 이 사람 임신하기 더 힘들어져요. 엄마 마음이 편해야 애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죠. 그래도 저를 감싸주던 남편 덕에 저는 그 시기를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눈칫밥 신세를 곧 벗어났어요. 1년하고 2달 만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거든요. 산부인과를 다녀온 제가 임신 4주 차임을 알리자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저를 완전히 공주 대접을 해줬습니다. 임신에 좋은 음식, 보약은 주방에 매일같이 쌓여 있었고 시모는 제가 집안일엔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아가, 설거지하지 말라니까 왜 싱크대 앞에 서 있어? 얼른 나오거라. 내가 하마. 임산부가 손에 찬물 닿으면 못 써. 아니에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정 죄송하면 나중에 아이 낳고 몸조리도 푹 한 다음에 하거라. 내가 임신했을 때 찬물을 하도 많이 만졌더니 나중엔 손가락 마디가 시리더라고. 난 내 며느리가 나 같은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조금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걸. 그새를 못 참고 널 보챘던 게 아직도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 제일 답답한 건 너였을 텐데 나도 어쩔 수 없는 늙은이가 돼가고 있나 보다. 속 많이 상했을 텐데 우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 진심으로 제게 미안해하던 시부모님의 모습에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잠시 갈등이 있긴 했지만 이만하면 굉장히 좋은 시댁에 시집을 왔구나 싶었죠. 하지만 임신 5개월 뒤 병원에서 아이의 성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면서부터 제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잘 다녀왔어? 아가는 건강하다지? 네, 어머님. 저 사실 오늘 병원에서 아이 성별을 간접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래? 정말이야? 뭐라니? 아들이라지? 응? 아이고 애타라. 아가, 얼른 좀 말해봐라. 그게 아이 옷을 분홍색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분홍색? 하늘색이 아니고? 그럼 딸이란 소리야? 네, 아버님. 큰애는 딸일 것 같아요. 에휴, 고작 기집애 하나 들어선 거 가지고 우리가 그 난리를 쳤단 말이야? 기운 빠지게 원. 두 분이 실망할 거라고 예상하긴 했습니다. 아들이 귀했던 집안이니 대놓고 아들을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두 분의 반응이 저렇게 180도 변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의 저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과 달리 저는 그 집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너 시간이 몇인데 여태 퍼질러 자고 있어? 얼른 일어나서 밥 안 해? 어머님, 지금 아직 5시인데요. 일찍부터 일어나서 주방 청소도 멀끔히 하고 깨끗한 곳에서 음식 준비를 해야지. 음식은 절반이 정성인 거 몰라? 그동안 임신 유세 부리면서 시애미 부려먹으니 좋았지? 여태 내가 집안일 다 해줬으니 앞으로 네가 다 하거라. 야, 어디 감히 시애비 앞에서 꾸벅꾸벅 졸아? 죄송해요, 아버님. 점심 먹고 식곤증이 와서요. 요즘 들어 임신 때문인지 자꾸만 잠이 오네요. 기집애 하나 가진 거 가지고 어디서 임신 타령을 하려고 들어? 얼른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우리 집안 돈 축낼 생각 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도 딸 있으시면서 정말 너무들 하세요. 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세요? 그래서 네 동생이 얘처럼 딸을 낳았니? 몸무게가 4kg나 되는 장군감을 낳았지. 얼마나 지 시댁에서 떠받들면 애가 명절에도 친정의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니. 우리가 걔 시댁보다 쟤한테 못해준 건 또 뭐야? 새아가 너, 안 그래도 내가 날 잡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친 김에 오늘 말아마. 너희 둘 그냥 이혼해. 내가 얼마 전에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점도 보고 역술관과 모시기한테 제 사주도 보고 왔다. 근데 제 팔자인 자식이 하나래. 딸 하나밖에 없단다. 며느리가 돼서 집안 대를 끊어먹으면 그게 며느리니? 집안의 원수지.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가 이 꼴을 보시면 아들 단속 제대로 안 하고 뭐 했냐고 나한테 회초리를 드실 거다. 집안 대 끊어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너도 얼른 쟤랑 갈라서. 어머니, 그만하세요. 요즘 세상에 딸 낳았다고 며느리를 쫓아내는 집이 어딨어요? 저는 저 하나 믿고 이 집에 시집 온 제 아내 꼭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제 편이었기에 저는 그나마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고 남편이 저와 아이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철석같이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조차 끝내 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딸을 출산한 지 고작 1달 만에 말입니다. 뭐? 이혼하자고? 그래,
솔직히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구박받는 거 힘들잖아. 나도 그래. 평생 나 아끼고 키워주던 부모님한테 당신 때문에 번번이 맞서는 거 너무 지겨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가서 셋이 살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며, 언제까지고 나랑 우리 딸 지켜준다며. 설마 당신 몇 달 전에 어머님이 만나보라고 한 그 여자 만났어? 그래서 그 여자랑 합치려고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나 당신하고 어머님이 하던 말 우연히 들었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의심조차 안 했어. 당신을 믿었으니까. 근데 몇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되잖아. 그걸 들었어? 그래, 그럼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맞아. 그땐 어머니 등살에 떠밀려서 한올 수 없이 만나보긴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당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예쁘고 애교도 많은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 게다가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미리 점을 봐보니까 그 여잔 틀림없이 아들 낳을 거라고 했대. 나로선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는 당신보다 그 여자가 훨씬 좋지. 우리 어차피 갈 때까지 갔으니까 이만 정리하자. 유영인 당신이 낳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키워. 양육비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내가 데리고 가봤자 우리 집에선 어차피 딸이라고 찬밥 취급할 텐데 유영이한테도 그 편이 훨씬 낫잖아. 이쯤 하면 내 말 잘 알아들었지? 이 비겁한 놈아. 그걸 지금 이유라고 되는 거야? 뻔히 아내가 있는 놈이 지 엄마 말만 듣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 요즘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 난 철석같이 당신만 믿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네 엄마가 시켜대는 집안일도 군소리 않고 했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도 우는 유영일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독하게 참았다고. 근데 그 결과가 이거야? 태어난 지 고작 한 달 된 네 애랑 같이 날 버리겠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못 나가긴 어딜 못 나가? 하도 방이 시끄러워서 거실에서 들어봤더니 아가 너 말 웃기게 한다. 어머니, 다 들으셨어요? 이것 봐. 결국 어머니 또 화나신 거. 당신 항상 이렇게 우리 집안에 분란만 일으켜. 서로를 위해서 우린 갈라서는 게 훨씬 나아. 아무렴, 제 말이 맞지. 예, 너 우리가 사람 써서 쫓아내기 전에 네 발로 나가라. 우리가 너랑 네 딸 바람 피할 집 하나 정도는 적선하는 셈 치고 떼어줄 테니까 더 이상 내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나가. 네가 이 집에 와서 우리한테 대접받은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니? 며느리로서 대를 잇길 했어. 하다못해 우리 아들 마음이라도 휘어잡길 했어. 그런 주제에 뻔뻔하게 언제까지 이 집 물세만 축내고 있을 거냐고. 넌 우리 집안의 악몽 같은 존재야. 결국 저는 강제로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제 발로 나가지 않으면 제가 잠든 사이 제 딸을 먼 고아원에 버려버리겠다는 겁박까지 들으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갓 태어난 핏덩이를 데리고 경제력도 없는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앞이 깜깜해 최대한 버텨봤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시댁에서 선심 쓰듯 준 돈으로 작은 집을 하나 얻었어요. 차디찬 그 집에서 딸을 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어요.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이제 막 자식을 낳은 며느리를 동네 똥개 내쫓듯 쫓아낸답니까? 세상에 어떤 불안당이 자기 새끼를 낳고 몸도 못 푼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냐고요. 당시 친정아빠께선 돌아가셨고 그 여파로 마음의 병을 얻은 친정엄마에겐 차마 제 이혼 사실을 말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나중 일이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엄마는 1년 뒤 아빠의 뒤를 따라 돌아가실 때까지 제 이혼 사실을 모르셨어요.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오빠도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쌍둥이 조카가 많이 아파 저를 도와줄 수도 없었죠. 게다가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화해보니 그놈은 이미 저와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재혼해 분가를 했다더라고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으니 2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는 시모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든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직 애를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에 저는 딸을 얻고 전단지 알바를 뛰고
갖가지 부업을 얻어왔어요. 아이와 둘이 사는 여자를 우습게 보던 사람들은 간혹 제 돈을 떼어먹기도 했죠. 그렇게 번 돈은 턱없이 적었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제발 울지 마, 유영아. 엄마도 못 먹어서 지금 젖도 안 나와. 분유 살 돈이 없어서 너 먹일 분유도 없고 기저귀는 하도 빨아써서 더 갈아줄 기저귀도 없어.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한 악마 같은 그놈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죄 없는 저만 이렇게 불행한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또 배고프다고 우는 딸을 보니 정말 죽고만 싶었죠. 차라리 이렇게 불행할 바에야 딸과 함께 세상을 하직해 버릴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지러지게 울던 딸이 조망만한 손으로 제 손가락 하나를 잡더라고요. 엄마 힘내라고 배고픈 와중에도 위로해 주는 거야, 우리 딸. 이런 나쁜 생각 하지 말까?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유영아. 엄마가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예쁜 우리 유영이 생각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엄마 힘낼게. 힘내서 우리 유영이 꼭 지켜줄게. 천사 같은 딸을 보며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렸고 결국 전 딸의 돌상은커녕 첫 돌의 분유조차 제대로 먹여주지 못했어요. 이러다간 정말로 굶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쳐들어가서라도 양육비를 받아와야겠다고 말이죠. 그건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할 엄연한 우리 딸 몫이었으니까요. 저는 딸을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전 남편은 어디 사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전 시댁 인간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죠. 웬일로 시댁에 와 있었는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시누이는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뭐야 이 여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엄마 여기 좀 나와보세요. 뭐야 너 그때 전화로 내 말 못 알아들었니? 그렇게 전화를 해대더니 결국 여기까지 찾아와? 아들도 못 낳는 년이 엄치까지 없네. 나 원 기가 막혀서. 어머님 제발 저 돈 좀 주세요. 지금 우리 딸 분유값도 없어서 이 어린애 밥대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있어요. 애 아빠 회사까지 찾아가도 회사가 옮겼다고 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러다 진짜 애 굶어 죽일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머님 주기로 한 우리 딸 양육비 제발 좀 주세요. 네? 그때도 말했듯이 난 그 돈 절대 못 준다. 아들 못 낳아서 남의 집을 다 뒤집어 놨으면 조용히 사라지기라도 할 것이지. 넌 끝까지 진상이로구나. 어머님, 우리 딸도 어머님 아들 핏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박대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그 돈도 정말 몇 푼 안 돼서 저 우리 딸이랑 몸만 누일 수 있는 곳으로 겨우 집 구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짐짝 버리듯 버렸으면 적어도 당연히 줘야 할 양육비는 주셔야죠. 아 그러게 네가 딸 말고 아들 낳았으면 됐잖아. 너 때문에 우리 며느린 결혼식도 못 올려줘서 미안해 죽겠는데 그런 너한테 양육비까지 주는 걸 알면 우리 며느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애는 아들이라더라. 그런 귀한 애가 하찮은 너 따위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야 쓰겠니? 그리고 양육비가 왜 당연해? 너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 네가 좋아서 싸지른 애면 네가 알아서 키우려무나. 정 먹고 살기 힘들면 고아원이라도 가져다 버리던가. 우린 그딴 계집애 하나 어떻게 되든 말든 알 바 아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이네요. 됐어요. 의미 없는 말로 더는 말싸움할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전 제목만 받아내고 갈게요. 당장 주세요, 제 양육비. 달라고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엄마, 저 여자 안 되겠어. 너 딱 기다려. 심호와 전 결국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심지어 저보다 아랫사람이었던 시누이는 제게 너라고 반말까지 하며 불이 났게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곧장 다시 나온 시누이 손에 들려있던 건
바로 굵은 소금통이었어요. 신우이는 제 머리에 마구 소금을 뿌려대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꺼져! 가! 어딜 와서 지금 행패야? 아들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여자라고. 같은 여자로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나한테까지 재수 온 붙기 전에 꺼져!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작작하고 빨리 쫓아내버려. 너무 따갑고 서러웠습니다. 딸이 다칠까봐 저는 최대한 몸을 말아 딸을 감싸기 바빴어요. 집안에선 아예 나와보지도 않던 시부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죠. 그 소리에 심호까지 합세해 제 어깨를 떠밀고 소금을 뿌려대니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당신들 미쳤어? 나 지금 애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이미 이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걔가 다치든 말든 왜 신경 써야 하니?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찾아왔단 봐. 그땐 내가 어떻게든 너뿐만 아니라 네 딸까지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더 발악하고 싶었지만 딸이 다칠까봐 저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리에선 계속해서 소금이 후두둑 떨어졌고 옷 속으로 들어간 소금이 까끌거렸죠.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딸을 따라 엉엉 울었습니다. 제발 언젠간 그 연놈들이 천벌을 받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이후 저는 결국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지금과 달리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많이 없었거든요.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지만 저에겐 망연자실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당장 아이를 얻고 할 수 있는 일이 전단지 알바밖에 없으니 저는 전보다 더 많은 부업을 구해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일만 했어요. 딸이 3살 땐 기적처럼 새빵이 딸린 식당 일을 구해 새빵살이를 시작했죠. 비록 전에 살던 집을 빼야 하긴 했지만 식당 사장님의 배려로 일할 때 틈틈이 방에 있는 아이를 들여다볼 수 있어 저에겐 그만한 직장이 또 없었어요. 정말 전쟁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밖에 모르며 착하게 커준 딸 덕에 저는 그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어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저는 딸이 8살 때 작은 빌라도 구할 수 있었고 딸이 12살 땐 힘든 식당을 그만두고 제 꽃집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딸은 아빠 없고 가난한 상황에서도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게다가 누굴 닮았는지 공부까지 잘했으니 딸의 얼굴만 보면 하루 동안의 제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초등학교 저학년 땐 가끔 아빠에 대해 묻던 딸은 매번 제가 얼버무리자 그 뒤론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제가 말주변이 있어 잘 설명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땐 저도 사는 게 너무 바빴고 현명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딸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자기 아빠에 대해 묻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왜 난 아빠가 없어? 이젠 피할 수도 없고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여기서 얼버무리거나 전 남편에 대해 포장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딸은 언젠간 아빠에 대해 다시 물어볼 테고 그렇다고 딸에게 딸이라는 이유로 아빠가 너를 버렸다는 말을 하기도 쉽지 않았죠. 딸이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고민 끝에 전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는 너랑 나를 저버린 사람이야. 엄마랑 나를? 왜? 그냥 그렇게만 알고 더는 묻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유영아, 네 아빠가 그랬다고 해도 유영이랑 엄마는 지금 행복하지 않니? 그렇지? 난 엄마랑 둘이 살아도 너무 행복해. 그래, 그러니까 우린 네 아빠 없이도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유영아, 여자란 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충분히 강하고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여자 남자를 차별하는 거 아주 예스러운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영이 아빠 하나 없다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아주 멋진 여자로 성장해야 한다. 알았지?
이 엄마가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우리 유영이 지켜줄게. 나도 엄마가 항상 힘낼 수 있게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줄게. 자신도 속상할 텐데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던지요. 항상 엄마부터 챙기던 착한 딸 덕에 저는 매일같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죠. 저는 딸을 열심히 뒷바라지했고 딸은 대견하게도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 뒤 딸은 순조롭게 대기업에 입사했고 사내 커플로 만난 사이와 나이 31에 결혼도 하게 되었죠. 상견례 때 만나뵌 사돈 어른들도 사돈 총각도 모두 참 좋은 사람이라 저는 딸이 저와 달리 참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딸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딸이 결혼한다니까 마음 싱숭생숭하지? 그렇지.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우리 딸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괜한 노파심이 들기도 하고 아유, 엄마도 늙었나 보다. 근데 너 정말 시댁에서 미움받지 않겠어? 엄마 정말 혼자 살아도 괜찮다니까. 애초에 난 엄마랑 같이 안 살면 결혼 안 한다고 못 박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엄마를 잘 챙기는 내 모습에 더 반했다던데? 시댁에선 오히려 나한테 기특하다고 해주셨어. 엄마 딸, 엄마가 무지 야무지게 키웠으니까 걱정하들 마세요. 그건 그렇고 엄마, 나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아빠 이야기 더 안 물었잖아. 이젠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이젠 나도 엄마한테 보살핌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엄마 아픔 제대로 알고 위로해주면서 살아가고 싶어. 생각지도 못한 딸의 속 깊은 발언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딸의 나이도 나이니 이젠 숨길 일도 아니다 싶어 딸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딸은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화를 내고 울기도 했죠. 그리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딸은 코를 훌쩍이며 저를 안아주더군요. 우리 엄마 혼자서 정말 고생 많았구나. 그래도 나 끝까지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키워줘서 고맙긴. 엄만 그때 너 아니었으면 아마 나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네가 날 살린 거야.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더 사랑해. 결혼 이후 저는 딸의 신혼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아주 다정한 청년으로 사돈댁에서도 딸 같은 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위 덕분에 우린 어색함을 빨리 허물고 장모 사이가 아니라 엄마 아들 같은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와중 우리 집에 엄청난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딸이 결혼한 지 1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딸과 사이 중 아무도 퇴근하지 않은 저녁 시간에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웬 나이든 남자였는데 고개까지 푹 숙이고 있어 인터폰 화면으로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누구세요? 집에 계신 분 성함이 김명희 씨 맞지요? 이 집 따님 이름은 이유영이고요. 따님 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잠시만 문 좀 열어주세요. 어딘가 수상한 그 남자는 저와 제 딸의 이름을 정확히 대더군요. 찝찝해서 이야기나 들어보자 싶어 저는 안전장치를 걸고 빼꼼 문을 열었어요. 아시죠? 문을 살짝만 열 수 있게 샤시와 문을 이어주는 쇠로 된 걸쇠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죠. 여보, 잘 지냈어?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왔어? 그 사람은 바로 30년 전 제가 딸의 분유값을 애원할 때도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폭삭 늙긴 했지만 분명 그 자식이었죠. 그런데 그 돈 많던 인간이 무슨 일인지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머리와 수염은 덥수룩했고 얼굴엔 때가 꼬질거렸으며 몸에선 악취가 났어요. 옷이 거적대기인 건 말할 것도 없었죠. 전 남편은 문틈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해서 미안해. 근데 나라고 말하면 당신이 절대 문을 안 열어줄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냐고? 나 유영이 아빠잖아. 유영이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서 쉽게 주소지를 찾을 수 있었어. 당신이 유영이를 왜 찾는데? 유영이가 아니라 당신하고 유영이를 둘 다 찾으려고 한 거지. 근데 이 집에 당신하고 유영이 남편도 산다고 나와 있길래 한달음에 달려왔어. 아,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찾지도 않던 인간이 우릴 대체 왜 찾았냐고? 우리가 굶어 죽든 말든 새 여자 만나서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을 양반이. 여보, 지금 내 꼴을 좀 봐. 내가 행복해 보여? 여보,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나 한 번만 살려줘. 우선 이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나 좀 들여보내주면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 내 딸 집에 당신이 발들일 공간은 단 한 군데도 없어. 그리고 뭘 살려줘? 내가 이제 와서 당신이 어떻게 살든 말든 왜 신경 써야 하는데? 돌아가 당장. 여보. 그놈이 제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새록새록 상기되는 것 같았죠. 저는 재빨리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놈이 저보다 한 발 더 빨랐어요. 그놈이 열린 문틈새로 얼른 자기 발 하나를 끼워 넣었거든요. 그리고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을 훌쩍이며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발 안 빼? 대체 왜 이러는 건데? 딴 데 가서 알아봐.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그때 당신을 버렸으면 안 됐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걸 이제 알았어? 당신이 우리한테 죽을 죄 진 거? 나랑 우리 유영이랑 잘 알고 있어. 그거 얘기하러 온 거면 알았으니까 그만 좀 가. 여보, 나 당신이 그렇게 화 안 내도 당신하고 우리 딸 버린 벌 충분히 받았어. 그때 나랑 재혼한 여자랑 그 여자가 낳은 내 아들 있지? 그 둘이 우리 집을 전부 말아먹었다고. 그렇게 시작된 전 남편의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저와 딸을 냉정하게 버린 그놈의 집안 인간들은 정말로 그 긴 시간 동안 천벌을 받았더라고요. 당신 우리 부모님 알지? 아들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분들이라는 건 말이야. 아들을 낳은 며느린 완전 공주 대접해주고 막상 나도 아들을 낳아보니까 내 대를 이어줄 아들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랑 우리 부모님은 애 엄마를 완전 공주처럼 모시고 살고 아들은 오냐오냐 키웠어. 그 둘이 해달라는 건 안 해준 게 없을 정도로 말이야. 아내가 친정을 걱정하길래 장인어른 사업으로 생긴 거액의 빚도 갚아줬고 눈이 높아져서 나중에 명품 위엔 쳐다도 안 보던 아내 사치 비용도 다 대줬어. 근데 애 엄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도 사장님 소리 듣고 싶다면서 나중엔 우리 부모님한테 중고 명품 가게를 차리게 돈을 대달라고 하더구만. 우리 부모님은 또 며느리가 사업가 기질이 있다면서 좋다고 가게를 차려주셨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손님들한테 짝퉁을 대신 팔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 거야. 몇 년 동안 헤쳐먹은 돈이 10억이 넘었는데 피해자들이 자기들끼리 합심해서 애 엄마를 고소한 거지. 그때 애 엄마가 자기도 피해자라고 자기도 물건 떼다 파는 데서 속은 거라고 우리한테 싹싹 빌더라고. 자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건데 일이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제발 피해자들한테 돈을 갚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 정말 감옥 간다고. 그 귀한 손주를 범죄자 아들 만들 순 없지 않느냐는 애 엄마 말에 부모님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 돈을 다 갚아주셨어. 근데 그 썩을 여편네가 자긴 피해자라더니 부모님이 돈을 갚아주자마자 가출을 했어. 그것도 우리 아버지랑 내 체크카드 하나씩 훔쳐서 그 안에 있던 돈 싹 다 인출해서. 놀라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그 가게에 짝퉁을 대던 젊은 놈이랑 눈이 맞았던 거야. 둘이 작정하고 사기치다가 걸리니까
우리 부모님 돈으로 사기친 금액 다 갖고 내 돈까지 들고 날른 거지. 어디로 도망간 건지 경찰에 신고냈는데 그 뒤로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때 우리 아들 나이가 고작 20살이었는데 말이야. 아이고, 네 엄마가 너한테 아내가 아니라 아주 도둑을 소개시켜줬구만. 아주 꼴 좋다. 그렇게 된통 당했으면 남은 네 부모랑 아들이랑 똘똘 뭉쳐 살지. 왜 나한테 와서 이래?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내 아들도 집안 같이 말아먹었다고 했잖아. 재산을 절반 넘게 잃은 아버진 그 충격으로 자리에 들어놓으셨다가 결국 큰 병을 얻고 1년 뒤에 돌아가셨어. 그 여자가 결국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거야. 근데 이번엔 아들이란 놈이 공부 안 해서 대학도 안 가고 집에 남은 돈만 펑펑 쓰고 다니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친 거야. 그 일로 사람 하나가 식물인간이 됐는데 아들 감옥 안 보내려고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어. 근데 그놈이 그 뒤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고를 치고 다녀서 그놈한테 들어간 합의금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될 거야. 그러다 자기 정말 정신 차리겠다고 자기가 부동산 공부를 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무릎 꿇고 나랑 어머니한테 도와달라더라. 자기가 다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난 회사에서 공고사직으로 잘린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아직 집에 남아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솔직히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 게다가 아들이 처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데 안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래서 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지.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들이 땅 주인들이랑 부동산 업자들이랑 짜고서 우리 아들한테 사기를 쳤던 거야. 사둔 땅들은 조금 알아보니 다시 팔리지도 않고 아무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 땅이었던 거지. 결국 투자한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똥값으로 아들은 그 땅들을 되팔아야 했어. 그 사이에 90이 다 된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져서 제일 저렴한 요양원에 모셨어. 그러다 재작년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해달라고 하더라. 이미 집에 남은 돈도 별로 없어서 난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아들이 지금 살던 집 팔고 자기랑 합쳐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자기가 날 모시겠다고.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 앞으로 손주 재롱만 보고 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한 것 같고 드디어 얘가 정신을 차렸나 싶어서 눈물이 나더구만. 근데 그건 다 내 착각이었어. 집 팔고 가진 돈 탈탈 털어서 내 아들한테 아파트 장만해줬거든. 근데 그 집에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잠깐뿐이었어. 아들이 뒤늦게 비트코인에 뛰어들겠다고 며느리도 모르게 그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았다가 전부 날려버렸거든. 뿐만 아니라 그걸 만회해보겠다고 다른 대출을 계속 받다가 결국 사채비까지 진 뒤에 며느리한테 걸려서 아주 난리가 났어. 아들은 나한테 제발 돈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 결국 아들은 집을 팔고도 돈이 모자라서 자기 처가에 손을 벌렸고 그 뒤론 찍소리도 못하고 처가살이를 하게 됐어. 그럼 난 어디서 사냐고. 내 수중엔 1,000만 원이 다라고 소리치니까 그놈이 왜 부모 주제에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탓을 하냐더라. 자기가 처가에 찍소리도 못하게 된 건 다 내 탓이라면서 다 죽어가는 자기 할머니 요양원비라도 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네. 우리 집이 망한 게 다 누구 탓인데. 결국 난 전 재산 다 잃고 겨우 원룸 월세로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나간 막노동판에서 허리를 다쳐서 일도 못하게 됐어. 거기다가 순전히 재미로 시작한 경마로 남은 돈까지 다 날려서 원룸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쫓겨나서 지금 노숙자 신세야. 여보, 내 사정 너무 딱하지. 제발 나 전세집 구할 돈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길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등도 너무 베기고 사람들도 무서워 죽겠어. 네 잘난 여동생 있잖아. 나한테 소금 뿌린 걔한테라도 가서 도와달라 그래. 걔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야. 그렇게 아들 낳았다고 시댁에서 떠받들어 주더니 조카가 5살 때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어. 날이 갈수록 장애가 심해지니까 걔 남편하고 시댁에서 걔랑 조카를 둘 다 내쫓아서 걔 지금 다 큰 성인인 지적장애 아들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어. 저번에 잠이라도 재워달라고 찾아갔다가 벼룩에 간을 떼어 먹으라면서 날 쫓아냈다니까. 나쁜 기집애 같으니라고. 여보, 전세금이 정 어려우면 나 원룸 보증금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아니면 여기 우리 딸 집에서 나도 같이 살면 안 돼? 우리 딸이 나 안 보고 싶어 해? 웃기지 말어. 그렇게 아들 노래 부르더니만 그 아들 덕에 다들 꼴 좋게 됐다. 내가 말했지? 당신들 꼭 천벌받을 거라고. 결국 당신들은 자기들 파멸로 이끌 여자를 자기들 손으로 집에 들인 거야. 징징거릴 자격도 없어. 그리고 내 딸이 미쳤니? 딸이란 이유로 자기를 버린 지 아빠를 보고 싶어 하게. 좋은 말 할 때 꺼져. 우리 딸이 보기 전에. 한심하기가 짝이 없더군요. 어쩜 그렇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인간이 그 집구석엔 하나도 없었던 걸까요? 게다가 그 꼴을 하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저와 딸을 찾아온단 말입니까? 더 들을 가치가 없어서 저는 문에 끼어있던 그놈 발을 제 발로 콱 밟아버렸어요. 아!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그놈 목소리 뒤에 들려오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저는 안전장치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랄 쌈 싸먹는 소리 하고 있네. 누군가 싶어서 뒤에서 잠자코 듣고 있었더니 아저씨, 댁이 내 아빠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퇴근한 제 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2층이어서 딸과 사이는 엘리베이터를 잘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딸이 계단으로 올라와서 저와 전 남편은 딸이 도착한 줄 미처 몰랐던 거죠. 딸은 이미 그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딸은 아련한 척 딸을 부르던 그놈을 말로 잘근잘근 밟아주었죠. 엄마, 이 사람이 엄마랑 나를 버린 개만도 못한 그 인간이지? 유영아, 저딴 인간이랑 말 섞을 필요도 없다. 당신 빨리 가, 꺼지라고. 네가 유영이니? 아빠다 유영아. 유영아, 난 한 번도 널 잊어본 적이 없단다. 항상 내 마음속엔 널 잊지 않고 있었어.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뒤에서 들어보니까 그저 아들 하면서 다 퍼주다가 재혼한 그 여자랑 아들한테 뒤통수 세게 맞고서야 엄마랑 제가 생각난 모양인데 거짓말도 정성이 있어야 속아주는 척이라도 하지. 이봐요. 나한텐 아빠 없어요. 나한테 아빠는 우리 시아버지 한 분뿐이라고요. 당신이 내 양육비를 한 푼 내줬어요? 뭘 했어요? 내가 그래도 살면서 당신 나짝 한 번은 보고 싶었는데 오늘 소원 풀었네요. 엄마랑 나랑 버린 주제에 얼굴에 기름기 반질반질했으면 그 얼굴에 확 불이라도 질러주려고 했는데 뭐 보아하니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상태가 푸석푸석한 고구마 같은 게 제가 안 그래도 이미 인생 망한 것 같아서요. 유영아, 그래도 내가 네 아빠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그러지 말고 우리 들어가서 회포부터 풀자. 회포는 확 회 떠버리라. 아저씨, 저 오늘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성질 나오려고 하거든요. 우리 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인간, 저는 아버지로도, 아니 어른 자체로도 생각 안 해요. 그런 제가 아저씨 한 번만 더 보면 무슨 짓 할지 모르겠으니까 앞으로는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알았어요? 유영아, 이 아빠 한 번만 살려다오. 길바닥이 너무 춥다. 이러다가 나 객사라도 하면 어떡하니? 아빠? 여보, 장모님, 혹시 이분이...
그리고 그때 딸의 뒤를 이어 계단으로 퇴근한 사위까지 등장하더군요.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위는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대충 눈치를 챈 듯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자 제 딸은 이렇게 말하곤 집으로 뛰어들어갔죠. 나랑 우리 엄마 버린 상종 못할 인간 끝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군다 이거죠? 알았어요. 기다려요. 그리고 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을 본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바로 30년 전 시모와 시누이가 제게 그렇게 뿌려댔던 굵은 소금이었거든요. 딸은 소금 단지를 안고 나와 전 남편에게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죠. 이거나 먹어라. 감히 우리 엄마랑 한 살이던 나한테 이딴 걸 뿌려댔겠다? 아, 따가워. 내가 안 그랬어. 당신이나 그 가족이란 인간들이나 똑같지 뭐. 어디 그때 우리 엄마한테 준 수모 그대로 되돌려 받아봐. 재수없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꺼지라고. 그래, 꺼져. 우리 딸 눈앞에 두 번 다신 찾아오지 마. 나랑 우리 딸을 배신한 벌을 당신이 벌써 다 받았다고? 아니, 당신도 당신 엄마도 죽을 때까지 악몽 속에 살게 될 거야. 두고 봐. 내 딸을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로 밀어넣은 죄는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테니까. 저는 딸과 함께 그놈에게 소금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위는 작은 목소리로 에잇하며 함께 소금을 던지더군요. 그 와중에 소심한 사위의 복수가 너무 우스워 저는 몰래 웃음을 꾹 참고 말았죠. 결국 전 남편은 아까거리며 도망을 쳤습니다. 한 차례 소동이 끝나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저는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사위와 딸은 그런 저에게 달려와 저를 일으켜주더군요. 그리고 딸은 맥이 빠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미안하다 우리 딸. 내가 진즉에 쫓아버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너희에게 안 좋은 모습만 보였구나. 미안하네 김서방. 아니야 엄마. 혼자서 많이 무서웠겠다. 우리가 늦게 와서 오히려 미안해. 그리고 엄마, 저딴 인간 때문에 앞으로 무서워하지도 마음 아파하지도 마. 앞으로 엄마는 내가 꼭 지켜줄 테니까. 알았지? 맞아요 장모님. 이 사위도 항상 장모님 옆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제 알통 보이시죠?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사위 덕에 저는 그만 피식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 뒤 우린 현관 앞에 뿌려진 소금을 다 쓸어내느라 고생을 꽤나 해야 했죠. 그렇게 딸은 저를 대신해 아주 대차게 그놈에게 복수를 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은 몇 번이나 우리 집을 더 찾아왔습니다. 결국 우린 그놈을 경찰에 신고했고 3번이나 경찰에게 끌려간 뒤에야 그놈은 더 이상 우릴 찾아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며 사위는 후추 스프레이를 저와 딸의 손에 하나씩 쥐어주더라고요. 참 든든한 사위죠? 다행히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놈은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든 끈질기게 해본 적이 없는 놈이니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진 거겠죠. 한편 신혼을 즐긴 딸과 사위는 6개월 전 임신에 성공했어요. 자네는 딸이 좋은가 아들이 좋은가? 다 좋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과 제 아이인데요. 아들이 생기면 장모님과 집사람의 든든한 2번째 보디가드로 키울 거고 딸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주님처럼 키워줄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사실 딸을 더 원하세요. 외아들 키우면서 딸 키우는 부모들이 그렇게 부러우셨다면서요. 제 과거 때문인지 사위의 저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우린 몇 달 뒤 세상에 나올 아기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버린 그놈과 그놈의 가족들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과는 정반대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저처럼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수모를 겪으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당시에 저처럼 분한과 억울함으로 매일 밤 고통받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저와 같은 분통 터지는 일을 겪은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 인간들이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과 세월은 분명 우리의 억울함을 그들에게 되갚아 줄 거라고요. 악인은 자신이 한 일을 부메랑으로 맞게 되어 악인다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슬픔과 분노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조용히 그들의 최후를 기다리며 자신의 삶에 더더욱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지금의 저처럼 과거를 모두 떨쳐내고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을 날이 오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